자, 반갑습니다. 이게 학교 수업이라는 게 원래는 첫날 이렇게 만나서 출석부 서로 간에 어색한 모습 속에서 출석부 넘기면서 좀 얼굴도 확인하고 그런 과정으로 보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 벌써 4학기째예요. 그래서 아마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은 벌써 지금 2년째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을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졸업하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 같아요. 왜냐면 저도 우리 수업에서 그런 친구들 만나게 되니까. 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열림교양대학에서 2학기 역사란 무엇인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심용환 교수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한 학기 동안 온라인이라는 트리거리를 통해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학생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정보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강의 계획서에서 공지가 됐듯이 우리 수업은 이제 말 그대로 역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독해 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도, 원론적인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사 중심으로 서양 근현대사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좀 우리 역사에 좀 깊이 있는 측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측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수업에 대한 안내는 기본적으로 강의 계획서에 들어가 있고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제가 이제 하는 수업 스타일이 중간에 이제 발표 수업도 좀 있고, 발표 수업 할 때 좀 토론도 좀 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수업하던 도중에 질답도 좀 적극적으로 듣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 영상을 찍어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줘서 수업을 듣게 하는 과정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딱딱딱 출결 같은 거 평가가 되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레포트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의 계획서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레포트로 대처를 하게 될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 지나서 구체적으로 다시 또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레포트 날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좀 보면 되고, 그리고 그냥 우리 이렇게 기본 도서 중에 택 1에서 이제 서평 쓰는 건데, 조금 더 구체화된 이야기들은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시작인데 벌써부터 과제 얘기하는 건 그렇고,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제 전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 보죠. 1시간 정도 시험 보는데 객관식과 서술형이 섞여서 시험을 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과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시간 내에, 가끔 가다가 여타의 사정을 대면서 오버 됐었을 때 저한테 따로 메일을 보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찌됐건 기준을 어기는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배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간 내에 올리면 되고, 제가 한 달 전에는 충분히 레포트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영상과 그리고 공지사항을 통해서 정확하게 올릴 테니까 부담되지 않아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 레포트 같은 거 쓸 때는 그냥 진짜 이렇게 에세이 쓰듯이 이렇게 대충은 아니겠죠. 최선을 다해 쓰는 거겠지만 어찌됐건 그냥 이렇게 SNS에다 글 쓰듯이 쓰는 건 의미가 없고, 좀 서평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좀 많이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지 같은 데 나오는 서평 같은 것들 비교해 봐도 좋고,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좀 각을 갖춰서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내용 요약도 좀 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는 글 같은 걸 좀 써봤으면 좋겠고요. 기말고사도 객관식과 서술형들, 서술형 중에 좀 짧게 쓰는 거, 길게 쓰는 것들 나오게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여서 성적 같은 건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점수에 특별한 이견 같은 건 아마 없을 텐데,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하다가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메시지 같은 것들 보니까 쪽지 기능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궁금한 거, 질문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걸로 주면 답변해주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궁금한 것들 우리 이제 공지사항 같은데 댓글 같은 걸로 달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 소통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매번 한 학기마다 겪는 경험이지만
이렇게 뭐 정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냥 적당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자체의 그 결석이죠. 그러니까 그 출결 사항을 우리 학교가 정한 원칙을 어기면 학점은 배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좀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통상적으로 어찌됐건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결과대로 성적은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되게 열심히고 적극적인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직접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줄 텐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그런 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여튼간에 좀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좀 공부하고 외워야 될 부분 좀 정확하게 좀 외우기도 하고 글로 표현할 때 정확하게 표현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대충 얼추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적이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라는 것들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여튼 시작부터 만나서 잔소리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그때 가서 보면 좋겠다. 여튼 궁금한 것들 있으면 언제나 좀 물어봐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가끔 쓰는 사진이에요. 특히 여성사 같은 거 가르칠 때 보면 이 사진을 제가 많이 이용하는데, 이 사진은 이제 추근이라는 중국 여성입니다. 그 추근 한자로는 추진 보통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추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몰라요. 근데 중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이 추진에 대해서 모르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다 알고, 그리고 또 중국에 가서 신혁명기 때 청나라 무너뜨렸었던 어떤 그런 혁명사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 추진은 뭐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조각이 돼 있어서 막 기념되고 막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여성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족이라는 걸 했잖아요. 청나라 때 여성들의 발을 이렇게 똘똘똘똘 묶어서 발을 작게 만들면서 여성들이 이제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귀족 여성들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꼭 귀족 여성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중국 여성사, 중국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내가 이제부터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전족을 푸는 거예요. 전족을 풀고 이 평생 굽어 들어간 발을, 참 사람 인체가 신기하죠. 뜨뜻한 물에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계속 펴나가는 훈련들,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고 해요. 근데 그 엄청난 고통과 2, 3개월의 노력을 하게 되면 참 감사하게도 이 사람 발이 제대로 펴진대요. 즉 드디어 내 발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신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근대 여성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랑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전종 문화는 없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전종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바로 이제 그 전족을 풀고 자기 발을 펴서 걷게 되는 과정이 시작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출발인 거죠. 뭐 단순하게 여성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근대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주체성을 갖고 스스로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 모습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추근도 역시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서게 되고, 결혼했던 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지원과 동의를 받아서 일본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근대 문물을 배워오는 거죠. 왜 일본으로 갔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가 된 나라죠. 근대화가 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대화가 된 국가로서 일본을 가야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갔고 중국도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 특히 타이완을 식민화시키고 조선을 식민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또 반대편에서 일본이라고 하면 일본이란 나라는 서양의 신문물을 가장 빨리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곳, 뭐 이렇게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근이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신문물을 배우고 그곳에서 중국의 청나라를 타도하고 혁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혁명파와 굉장히 많은 교류를 나누면서 이 그 혁명적 사상을 품게 되죠. 그래서 추진은 돌아와서 혁명을 시도하다가 본인의 활동지였었던 광둥에서 일찍 체포가 돼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땐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도 여성이 혁명을 향해서 과감하고 도전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국의 혁명파들에게 인사이트를 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열기와 노력 속에서 순원 같은 사람들이 중국의 신해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을 근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적 존재로서 추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역사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큰 질문이고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좀 재미없고 딱딱한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추진을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역사의 모든 걸 한 학기 동안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정말 큰 주제고 고대사, 중세사, 또 역사학자들이 관심 갖는 거, 고고학의 영역, 최근에 와서는 또 이제 역사라는 것이 역사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 다양한 학문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리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라든지 뭐 기후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학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이제 어떤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적 관점에서 인권과 어떤 젠더 트러블, 뭐 이런 젠더 감수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도 역사를 재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해 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양 수업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좀 그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변화, 근현대사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또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질서, 또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 중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좀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와 존재 속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현재 어떤 원리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르마리는 좀 더듬으면서 이해해보자, 뭐 이런 목표로 사실은 만들어진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상징적 존재로서 이제 추진의 모습을 갖고 온 거죠. 그가 자신의 삶에 분례를 부수고 신문물을 접하면서 새로운 혁명에 투신했고, 그의 그러한 노력이라는 것이 새로운 동아시아 역사의 여명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수업을 통해서 어떤 그 시대의 본질을 좀 깨닫고 이 시대의 어떤 운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좀 작은 주춧돌, 하지만 좀 의미 있는 각성 같은 걸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수업이 한 15주라고 기준했었을 때, 물론 이제 기말고사도 있고 있긴 하지만 총 한 14주 정도 수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4-5번 정도는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사랑 일본사를 위주로 해서 이제 보게 되죠. 제가 이제 하는 한국사 수업은 우리 그 1학기 때, 항상 1학기 때 수업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몇 년째 지금 똑같은 수업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그냥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수업을 오픈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이게 또 이제 학교에 갖고 있는 교양 과목에 또 룰들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데, 여튼간에 1학기 때는 제가 헌법과 한국 현대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국 현대사, 그리고 그 속에 관련된 헌법의 역사 위주로 좀 우리 문제, 바로 현재 당면한 우리의 모습과 관련된 공부를 좀 한다라면,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2학기 때는 좀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이 어떤 그 인류사의 문제인 거죠. 어찌됐건 프랑스 대혁명이나 영국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인류사를 바꿔놓은 주제가 되고, 그 여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세계사적 역동성,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 중국과 일본과 우리가 함께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일본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중국은 중화 문명으로서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또 급부상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일본은 사실 그렇게 중요했던 존재는 아니지만 일본은 어찌됐건 근현대사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압도하고 지금도 세계적인 국가로서의 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 다 떠나더라도 한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과 이웃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를 공부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서 한 10번 정도는 세계사적 시각에서 인류사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느냐, 그 중에 이제 부득이하게도 우리는 서양사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찌됐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서양인들이 주도한 어떤 각성과 변화라는 틀거리 속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한 4-5시간의 차시에서는 그 주변 국가를 좀 바라보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그
성공회대학교에서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은 그 1학기, 2학기 수업 전체를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를 다니는 교양을 수업 공부를 하는 지성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존재하는가 이거 자체를 좀 이해시키는 과정으로서 한 1년 포맷을 좀 구성한 겁니다. 물론 뭐 이 수업도 듣고 그 수업도 듣고 무조건 다 들으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요. 여튼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첫 시간인데 어찌됐건 한국사에 비해서 서양사나 세계사 책 같은 것들은 좀 책 소개를 조금만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요건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 학원. 요 책은 이제 우리 교재죠. 그래서 서양 문명의 역사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상학원 2권인데 구매한 친구들도 있고 빌려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매 학기 때마다 수업 오픈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책은 구매하세요. 그리고 꼭 읽어보세요. 이게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이제 제 수업에 제 책을 같이 껴넣기 때문에 선생님 또 우리들한테도 선생님 쓴 책 팔려고 해요. 뭐 이렇게 반감과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 책은 빌려보시고 제가 다른 게 추천한 거는 사보시고 이래도 돼요. 근데 제가 만든 책을 꼭 사서 봐라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제 우리가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할 때는 어쨌든 수업에서 인사이트를 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방송이나 미디어나 유튜브 이런 데서 역사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자극적이거나 흥미로운 거 위주로 이렇게 딱딱 뽑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그런 식의 영상,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식 정보 정도는 되지만 그게 나의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주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틀거리를 제공하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이 갖고 있는, 교양 수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재미는 떨어지더라도 좀 더 넓고 크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어떤 특징과 힘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됐건 영상과 수업이라는 것은 화자 중심으로 가거든요.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반응한다라는 특징을 지녀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그 듣느라 정신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글을 읽는 기간 동안에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같이 책을 쓰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느끼게 되는 건 제가 한 권의 책에 쓴 한 150장 정도, A4 그 책 한 권 한 150장, 한 2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장 정도 되는 건데 100장 정도 되는 책을 쭉 읽으면 집중해서 한 권을 읽으면 좀 어렵고 재미없어도 한 달이면 읽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말로 떠들면 책의 내용에 몇 달에 걸려도 10분의 1도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강의라는 건 길라잡이로서의 효과는 좋거든요. 여기는 일로 가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 잡는 데는 강의가 좋은데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얻고 내 어떤 그 내면 세계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는 독서와 강의 듣는 건 아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책을 꼭 읽어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한 학기 선생님 전 지금 더 공부해야 될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여튼간에 한 학기에 제가 한두 권 정도의 책을 추천드리는 거고 레포트로는 한 권을 보고 쓰라는 얘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책을 읽지 않고 대학교 1, 2학년 혹은 꼭 대학교 1, 2학년 아니더라도 대학생으로서 또 지성인으로서 교양인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무기를 구비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안 한다? 그렇게 그냥 수업을 잘 듣고 수업에서 이제 준 PPT에 나온 내용들 달달달 외워서 시험 잘 본다? 그러면 점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정말 교양 과목이 목표하고 있는 지성인으로서의 보편 교양, 후마니타스, 어떤 이런 것들을 갖는 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꼭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학기에 이 교양 수업에서 한 권 정도의 책은 꼭 좀 충분히 좀 어려운 내용, 다른 어떤 전공 수업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책이나 또 제가 쓴 책 같은 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조금 더 나의 지성적인 발현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안 읽으면 나중에 가서 못 읽거든요. 나중에 가서 못 읽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바빠서 못 읽는 것도 있지만 독서 훈련이 안 잡혀 있으면 절대 못 읽어요. 그거는 훈련의 영역이고 꽤 긴 기간 동안 충분히 읽어야지만 얻게 되는 노하우, 즉 내가 그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부탁하는 거고, 그럼 왜 굳이 책을 사야 되나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해도 뭐 안 들으면 그만인데, 책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건 제가 제 책을 사서 돈을 벌라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거 보면서 줄치고 옆에다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읽다가 다 안 읽은 책을 집에 꽂아라도 두면 그거 보면서 아, 난 저 책을 다 읽지 못했는데 하면서 그 죄책감이라도 들어서 그 다음에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빌려보면 도서관에 있는 책 빌려서 그거 줄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때 되면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의도한 건 아닌데 시작과 오프닝에 잔소리를 대박하게 되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건 간에 한 학기 하는 거고, 우리가 이거 그냥 한 학기 대충 한 학점 얻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수 얻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죠. 그러나 제가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20대 초반에 중반에 충분한 독서와 지적인 훈련, 내적 각성과 토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준비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 뭐 헛소리예요. 지금 자격증 따기에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떤 줄 알아요? 제가 세상은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안 해요. 저희 때도 안 했어요. 저는 이제 90년대 때 대학을 다녔는데, 저희 때도 소수의 학생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거지, 다수의 학생들은 똑같았어요. 그때도 토플, 토익 따고 취업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그때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이런 건 없었지만 어학연수 갔다 오고 뭐 그랬었었는데, 그런 이유, 현실적으로 독서를 안 하고 내적 고민을 안 하고 어떤 그 후마니타스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교양의 어떤 훈련 같은 것들, 대학이 지향하는 바, 사실 대학이 지금 그런 걸 잘 못 해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다 미루죠. 이거 결국은 나중에 피해가 와요. 왜냐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뭐 30대 초반에 사회 정착할 때까지 이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30대 초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그 대리 딱지 달고 대기업 기준으로 이제 과장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그 단계가 되면, 이런 내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 심각해지는 차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꼰대가 되는 거기도 하고, 젊은 애들 쪽쪽 빨아먹는 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수업을 열심히 하라라는 어떤 그런 그 억압적인 요구 때문에 책을 꼭 읽고 사서 좀 읽고 체크도 하고 메모도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꼰대가 돼서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제가 그 저와 제 또래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시행착오 같은 것들, 이게 그냥 어떤 그 맨날 글이나 쓰고 대학이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한담하는 사람들이 아유 요즘 것들은 공부도 안 해 이런 얘기로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실용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있어서 첫째는 어찌됐건 우리가 교양 공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독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세계관을 각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안 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물러터지는 어떤 방향을 못 잡는, 줏대가 없는 삶이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말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주체적인 고민, 주체적인 독서 능력, 그 안에서의 나의 인사이트를 재구성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면 정말 그 사회생활에서 한계가 오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로 우리 교양 수업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왕 어쩔 수 없이 학점 듣는 거라면 열심히 듣고, 그리고 열심히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한 학기에 한 권 정도는 부담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 걸로 좀 만들어서 이번 한 학기 딱 끝났었을 때, 아, 야, 난 이번에 좀 이런 좀 무기 좀 만들었어. 다음 학기 이건 만들어 봐야지. 이런 어떤 좀 그 주춧돌. 근데 이 주춧돌이 많이 쌓아야지만 기단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인생이란 탑을 쌓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잔소리를 이 사람들부터 이번에 첫 오프닝에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자, 여기 보면 되고요. 하여튼 첫째 우리 교재인데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새로운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서양 문명의 역사라는 책을 샀었어요. 그때는 4권짜리로 돼 있던 건데 지금은 두껍게 2권짜리로 돼 있고 저희 수업의 교재상 하권에서부터 이야기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상하권 2권 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상권의 르네상스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서양문의 역사라는 책은 영미권에서 영미권의 대표학자들이 한 3, 4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봤었던 건 E.M. 번즈 등이 썼던 책이었었고요. 지금 나온 거 이제 주디스 코펠, 로버트 스테이시 이런 분들이 좀 썼던 책인데 확실히 지난 30년간의 역사 연구의 변화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강이 됐다라든지 현대사 내용이 많이 보충이 됐다라든지 무엇보다 좀 여성사나 사회사 같은 그동안 좀 간과했었던 측면 같은 것들이 좀 보충이 됐다라든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는 그 영미권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집약된 문서로서의 굉장히 수준이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책인데 꾸준히 소나무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쓴 책은 이렇게 소프트한 세계사 365 이런 책들 같이 보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요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는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쓴 책이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쓰는 책들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통사를 잘 못 쓰시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공 주제로 나눠서 이렇게 분절적으로 그냥 챕터를 나눠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연결이 되지도 않고 주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제일 잘 쓴 책이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렇게 나눠져 있는 논문 묶음집 형태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국내 학자들이 쓴 책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라는 책이 괜찮다 해서 저는 이걸 좀 추천했습니다. 이거 말고 뭐 배영숙, 여기도 배영숙 선생님이 썼는데 편으로 서양사 강의라는 책인데 그건 너무 올드해서 그 책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책을 추천하진 않아요. 그건 너무 제가 대학생 때 봤던 책인데 이번에도 뭐 좀 개정돼 나오긴 했는데 그 바뀐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2권의 책, 이 새로운 서양문의 역사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여기부터 얘기되구나.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논문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왜 발흥했는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작은 논문이라고 하기엔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가장 위대한 학술적 연구. 만약 내가 학자라면 이런 책 한 권 쓰고 가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책인데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뛰어난 논문이어서 물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읽으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인생에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사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야, 자본주의가 왜 시작됐었을까?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촉발 요인 중에 하나를 정말 정확하게 밟고 들어간다는 특징을 지닌 어떤 정말 논문의 어떤 모본이죠, 모본. 이 정도의 학술 연구를 낸다라는 게 정말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그런 책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막스 베버의 훌륭한 어떤 이 논문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 하나 넣어봤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책으로는 수량화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 중에 이제 품절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최근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독서를 하지 않고 이 학술 서적들을 거의 안 보는 경향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도서관 가서 빌려보면 되거든요. 수량화 혁명 같은 책은 뭐냐면 스콜라 철학 이후에 근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유럽에서의 숫자 혁명, 배열하고 통계를 내고 위계를 맞추고 하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수량화 혁명이 어떻게 유럽 역사와 문명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느냐 이런 책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이 책 자체 굉장히 재밌어요. 꼭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꼬민까지 이건 이제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서 2월 혁명 그리고 파리 꼬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해서 노무현식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죠. 한 권의 책인데 정말 잘 썼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영화 우리 레미제라블 보면 프랑스 대혁명의 한 일부 단면이 조금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프랑스 대혁명부터 끝날 때까지 전체적인 파노라마가 한 권의 책에 집약되어 있고 응축되어 있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관련된 책이 생각보다 몇 개 없는데
여튼 좀 그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보기엔 참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주경철 선생님과 쓴 10권짜리 책인데 그 10권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막스 갈로가 쓴 프랑스 대혁명 같은 책도 2권짜리 책인데 그건 거의 소설처럼 써 있어서 굉장히 좀 얇아요.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 싶으면 정말 좀 잘 쓴 책이고,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한혁명가의 회고록. 이게 이제 빅토르 세르주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빅토르 세르주는 아나키스트로 시작해서 이제 사회주의자가 됐다가 소련에서 활동하다 쫓겨났었던 사람, 즉 사회주의자이면서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비평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위기를 겪었었던,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급진주의자지만 급진주의 한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주의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한 인간의 회고록입니다.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회고록 읽는 게 최고예요. 그 자서전 같은 거, 그걸 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미화되고 이런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스토리텔링이 제일 강하거든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혁명가의 회고록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패권의 역사, 최근에 이제 그 저기 탈레반 갖고 말 많죠. 탈레반을 보면서 미국이 도대체 뭐 한 거냐, 미국 저렇게 치고 빠져도 되냐, 탈레반이 들어오게 되면서 뭐 정말 이렇게 중국이 뭐 골치 아파지게 됐다, 뭐 온갖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됐는가에 대해서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위대한 학자가 또 쓴 책인데, 야, 진짜 이렇게도 책을 쓸 수 있구나라고 제 입장에서는 학술적인 좀 충격을 받았던 책입니다. 아주 명저죠, 명저.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일단은 기초적인, 난 정말 서양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서양 문명의 역사나 서양 현대사 같은 책들 위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개인적으로 대학교 4년 동안 이전 버전이었던 서양 문명의 역사를 4번 읽었거든요. 그게 저의 어떤 역사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고 이제 그 기초 위에서 이제 뭐 이런 책들을 읽었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교수나 선생님들은 두루두루 따졌었을 때 정말 추천할 만한 책을 추천하는 건데, 학습자 입장에서 자기의 맥락과 자기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맥락과 수준을 감당해 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추천해주는 책이 지금 당장 읽는다고 한 번에 유익하고 그러진 않아요. 에이, 선생님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저 좀 책 좀 많이 봤어요. 이렇다면 이제 그냥 바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여튼 그렇다라는 것들. 그래서 내 맥락과 내 수준을 알면서 보는 건 좋고, 다만 이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전거 아무리 열심히 탄다고 해서 자전거 열심히 탄다고 비행기 모는 거 아니거든요. 즉 쉬운 책 많이 본다고 해서 어려운 책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즉 어느 단계 이상으로 수준을 올리려면 어려운 책을 보고 어려운 책 안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중국 근현대사와 일본 근현대사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좀 추천할 만한 책은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건 아틀라스 시리즈예요. 사계절에서 아틀라스 중국사도 있고 아틀라스 일본사도 있는데, 여기 전체를 다 보면 너무 얘기가 크니까 근현대사 위주로 보게 되면 되게 좋고, 그중에 이제 까치 출판사에서 나왔었던 임매뉴얼 C.Y. 쉬가 쓴 근현대 중국사, 이게 2권째 되게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좀 중국 근현대사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그 임매뉴얼 C.Y. 쉬라든지 아니면 조너선 스펜서의 현대 중국을 찾아서 이런 책들이 대표적인데, 그래도 좀 팩트 위주로 좀 잘 설명되어 있는 건 조너선 스펜서의 현대 중국을 찾아서 보다는 이 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추천했는데, 여튼간에 임매뉴얼 C.Y. 쉬의 근현대 중국사라든지 조너선 스펜서의 그 현대 중국을 찾아서 둘 다 2권 책 2권씩 있어요. 그 책들이 좋습니다. 일본사도 이제 마리우스 젠슨의 현대 일본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까치 출판사나 이산 출판사가 되게 좋은 출판사들인데, 여튼 근데 이제 처음부터 어려우면 이 아틀라스 일본사의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군국주의 일본을 이해하는 것, 즉 전쟁국가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미안해 파시즘이라는 책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는 가람기에서 나온 책인데 꽤 볼만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추천하는 건데, 이 책들은 지금 당장 이번 학기 내에 다 읽어라, 다 읽지 못하실 거예요. 다만 이 책들을 추천하는 건 뭐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연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개설서들, 그리고 가장 탁월한 논문, 그리고 탁월한 입문서, 그리고 탁월한 주제사들 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 다 읽어보지 못하더라도 도서관이나 서점, 도서관에 가셔서 이 책들 빌려서 한번 이렇게 쭉 넘겨보면서 대박 뭐 이런 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공회대학교 도서관에 가도 좋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큰데 가고 싶으면 이제 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이렇게 큰 도서관 한번 가서 그런 데서 또 좀 빌려서 한번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 못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넘겨보는 그런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 타임으로 만나자마자 잔소리를 쭉 했는데, 요를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어쨌든 성적은 받아야 되니까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그리고 기말 시험은 좀 잘 준비해라. 그리고 그 출결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학칙으로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출결 문제에 대해서는 애누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좀 정확하게 일정과 기한에 맞춰서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의 교재에 대해서는, 또 수업 진행에 대해서는 강의 계획서에 나온 대로 서양사, 서양 근현대사, 그리고 중국, 일본 근현대사 위주로 공부하면서 역사를 좀 배워보겠다라는 이야기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책들이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 학원 한 권만 딱 읽어도, 혹은 뭐 좀 더 얇게 보면 제가 쓴 1페이지 3개에서 365, 그건 좀 더 굉장히 라이트하죠. 그래서 라이트하긴 한데 내용은 되게 좀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 한 학기에 좀 탈탈 보면서, 한 학기 딱 끝났었을 때 다른 친구들 역사하면 그거 있거든요. 내가 책 한두 권이라도 딱 독파해놓고 나면 누가 역사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싶고 웃어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오늘 좀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사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